자, 기억 전달자, 우리 은민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선 제가 준비한 질문은, 그 마을, 자신이 그 마을 주민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마을 주민으로서 모든 기억을 한 사람에게 보관하도록 하는 거에 대한 찬반인데, 그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말해주시면 되는데요. 우선 저는, 어,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그 마을 주민이라고 해도 한 사람한테 모든 기억을 몰아서 주는 거는 좀 뭔가 한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주는 것 같기 때문에 그래도 좀 여러 사람이 나눠서 가져갔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럼 윤지석 푸님? 음, 음, 어, 그래. 지금 이게 이 사회의 전제 조건에서, 그러니까 이 사회의 전제 조건에서 기억의 중요성은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만약에 이 사회의 일원이 된다면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준희님? 그, 여기서 이 책에서 보면 이제 기억 보유자들이 되게 고통스러운 경험도 거쳐 나가고, 그다음에 그 후에도 그 기억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되게 막 고통받는 모습이 이 책에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게 내가 진짜 엄청나게 낮은 확률이지만 그런 확률로 내가 그거 기억 그 보유자에 이게 걸리게 된다면 굉장히 그 힘들 것 같기 때문에 저는 반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진님? 저도 그 한 사람한테 몰아주면 그 사람 되게 고통스러울 것 같고 힘들 것 같아가지고 한 명에게 맡기는 것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감사합니다. 윤지석 원님? 저는 일단은 그 사회의 구성원의 일원이라고 했으니까 그 사회는 완전 어렸을 때부터 거의 세뇌를 당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규칙에만 따르도록 거의 세뇌를 당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그렇게 느끼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통을 그 명예라는 그 이름 안에서 그 우리 고통을 이렇게 덜어주는 거니까 그냥 저는 찬성할 것 같은데요.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자, 지금 은민이하고 준이하고 하진이가 기억 전달자라는 존재에 대해서 어쨌든 이렇게 부정적인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대안이 뭐야? 은민이, 준이, 하진이 같은 경우 선생님이 대안이라 하면 아까 이제 지석 원투 같은 경우에 그 사회의 전제, 그 사회를 유지한다라는 어떤 그런 것들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준이하고 은민이하고 하진이는 이 사회 자체를 반대하는 거야? 아니면 이 사회를 인정하지만 기억 전달자의 고통을 감안해서 그러면 이제 방법은 기억 전달자 자체의 시스템을 없애는 거지. 기억하지 않는 거지. 한 가지 방법은. 그리고 또 다른 대안이 있는지는 모르겠고 어쨌든 그런 질문을 한다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민님? 그 둘 중에 선택하라면요? 아니 그러니까 은민이 너가 기억 전달자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는 좋지 않다고 했는데 그 은민이 너의 어, 대안은 뭐냐고. 그럼 어떻게 생각할 저는 거야? 내가 기억 전달자를 만약 그 사회가 있으면 없애기보다는 그냥 좀 기억 전달자를 한 명으로 놓지 않고 인원을 그래 조금 늘려서 기억을 좀 나눠 갖게 할 것 같아요. 좀 나눠 갖게 한다는 게 무슨 뜻? 좀 늘려서라는 것들이 그러면 한 명이 아니라 뭐 몇 명 정도로? 어, 한 많으면 10명 정도로 아, 해서 10명 정도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기억을 기억을 나눠 간다는 게 어떻게 나눠 간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원래 기억 이제 보유자가 그러니까 기억 전달자가 주잖아요, 기억을. 그러니까 거기서 막 행복했던 기억도 있고 되게 고통스러운 기억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좀 예를 들어서 10명이라고 하면 그걸 좀 나눠 갖게 해가지고 꼭
뭐지? 그런 비율을 좀 줄이는 거예요. 근데 그 고통의 기억이나 이런 것들이 나눠 가지면 줄어들어? 의미는? 줄지는 않아도 그 한 사람이 다 그걸 느끼는 것보다는 좀 나누면 조금 덜 그렇지 않나. 그래? 뭐 예를 들면 전쟁의 공포가 있어. 그 전쟁의 공포 영화를 보는데 은민이 혼자 볼 때는 그 공포가 은민이한테만 오고 은민이가 뭐 지석이랑 같이 보면 그 공포가 반 나눠서 와? 은민아? 근데 아, 그, 이 책에서 이해한 대로면, 제가 이해한 대로면 음, 이게 그 기억을,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한 사람한테 주면 다른 사람은 그 기억을 못 갖는다는 전제 하에 그렇게 나누면 음. 그래도 좀 덜 그렇지 않을까요? 아닌가요? 자, 이 책에서 기억 전달자라는 제도, 기억 보유자라는 제도를 둔 이유는 뭐야? 이 사회에서? 원을 그 구하려고요. 지석 조언받기 뭐라고? 위해서. 지석은 뭐라고? 지석은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고통스러운 기억들을 한 사람이 가지고 가면서 다른 사람들이 이제 그 고통스러운 기억에 의해서 그러니까 고통을 받지 않도록 사람들 하기. 고통스럽지 않게 하려고 이 사람을 그 고통스러운 기억을 딱 한 사람한테 몰아준 거라고? 그런 기능이 있다고? 그렇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도 책에 그렇게 읽었어? 또 준이는 뭐? 음, 그 기억을 가짐으로써 이제 음, 어떤 이 사회에 어떤 예상치 못한 음, 일이 닥쳤을 때 음, 그 기억 전달자에게 조언을 구하려고. 음. 어, 지석투. 네, 제가 봤을 때는 약간, 뭐지? 이 사회가 구성한 유토피아라는 세계에서 기억은 그렇게, 오히려 기억이라는 존재는 이 사회를 구성하, 이 사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전혀 필요하지 않고 오히려 방해되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러한 방해된 존재를 다른 민중에게서 지울 겸, 아니, 지우는 것을 이게 그 기억 전달자에게 조언을 구한다, 뭐 그런 식으로 포장해서 약간 만들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준이가 그런 거지. 어?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준이는 잘생겼다. 준이는 예쁘다. 요것만 알려주는 거야. 그리고 그 외에 준이는 못생겼다. 뭐 이런 거의 개념 자체를 뭐야? 없애는 거예요. 아예 네. 없애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준이는 잘생겼다, 예쁘다. 뭐 이런 개념만 갖고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준이가 잘생겼다, 못생겼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으면 사람들이 판단해 갖고 준이가 잘생겼다, 못생겼다 이렇게 판단하니까 아예 판단하지 못하도록 그냥 잘생겼다만 남겨두고 즉 그 사회가 그 바람직한 사회라고 생각되는 것만 남겨두고 그 외의 요소는 다 제거해 버린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를 해야 돼. 근데 민주주의 국가 이전에 뭐 전제주의, 독재 뭐 이런 거를 아예 그냥 뭐 해버리는 거야? 삭제해버린 거야. 음, 그 선택하지도 못하도록. 근데 뭐 있으면 우리가 민주주의인데 그럼 다른 것도 선택의 어떤 그런 여지가 생기잖아. 그 여지 자체를 없애버린 거라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기억 자체를 없애버린 거야. 근데 아까 여러분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데 다 없애버리면 혹시나 이 사회에 자신들도 고려치 못했던 뜻밖의 사태가 벌어졌을 경우에 그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질 것이 우려되어서 누구 하나는 과거의 기억, 과거의 경험을 알고 있음으로 인해서 지금 여러분이 말했던 대로 뜻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즉, 뭐, 현실의 비유하면 이거야. 우리 그 역사를 놓고 보면 우리 역사상 자랑스러운 역사도 있지만 사실은 부끄러운 역사도 있잖아. 응? 그거는 아예 우리 역사 자체를 뭐 해버린 거야? 엎어버려. 없애버린 거야. 그리고 현재만 얘기하는 거야. 현재만. 그런데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역사에 있었던 일을 참고해야 될 일이 있어서 한 사람에게만 역사를 가르치는 거고 그 사람만 역사를 계승하는 거라는 얘기야, 지금. 요새 이 상황이.
근데 지금 왜 쌤이 지금 이 얘기를 하느냐? 은민이의 주장은 근데 그 기억을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안다고 했었을 때 그러면 그 한 개인이 가져야 될 고통이 좀 덜해지지 않겠냐라고 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그럴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이 지금 의문을 제기해서 요 문제의 사실관계를 따져보는 거라는 거지. 그래서 그 기억을 나눠 갖는다는 게 뭐냐? 예를 들면 우리 역사를 놓고 보면 지석 5는 너는 고대사만 알아. 뭐 지석 2 너는 뭐 삼국시대사를 너는 해. 문미 너는 고려시대사. 뭐 이런 식으로 나누는 방법도 있겠지. 아니면 뭐 기억도 종류를 어떤 기억의 어떤 그런 종류를 나눠서 그 기억의 양. 요즘에 그 우리가 저기 뭐야 그 하드웨어에 뭐 이거 뭐 10기가 뭐 50기가 뭐 이렇게 저장하잖아. 그러면 이게 그 하드 안에 그 저장소가 이렇게 있는 거야. 그 저장소를 나누어 갖는다는 어떤 그런 개념인데 그렇게 되었을 때 과연 고통이 덜할 건가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선생님이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 아까 앞에서 제기했던 의문은 우리가 디지털, 디지털이 아날로그 가장 커다란 차이가 뭐야?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가장 커다란 차이. 뭐 여러 가지 차이가 어, 있겠지만 디지털 시대에 저작권이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뭐야? 다가 마음대로 카피할 수 있으니까. 어, 복사. 마음대로 마음대로 복사할 수 있어. 아날로그 시대에는 그거를 이 책이 있으면 이 책 한 권을 다 무슨 뺏겨 쓰거나 뭐고 하려면 그 비용이 커. 그리고 똑같은 게 안 나와. 근데 디지털은 복제를 하면 빨라. 그리고 똑같은 게 무한 복제가 돼. 그래서 디지털, 그 정보라고 하는 것들이 무한 전달되는 어떤 그런 특징을 갖고 있잖아. 그렇다면 우리가 이 고통이라는 그런 감정 역시 과연 이게 아날로그적으로 나뉘어지는 거냐? 아니면 고통은 그것들이 전달된다고 했을 때 똑같이 오히려 그 뭐야 더 어떤 고통스러운 모습 누가 끔찍한 모습을 보여줬어. 여기 다섯 사람이 보면 다섯 사람이 다 끔찍한 모습을 다 같이 느끼는 건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준이는 대안이 뭐야? 기억 전달자의 고통을 줄여준다 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거야? 준이의 대안은. 그냥 모든 사람들한테 응, 그 기억을 그냥 모든 사람들한테 그 기억을 나눠줘가지고 응. 각각의 사람들이 자신의 자신의 책임을 지는 약간 그런 느낌? 그러면 준이는 그러면 이 사회, 이 책에 나오는 이 사회를 부정하는 거잖아. 네. 그럼 아예 그런 이런 기억 전달제를 필요로 하는 이 사회 자체가 잘못된 거다. 사람들이 기억을 가져야 된다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거고. 하진이는, 그 기억 당자 그거를 전 정해주는 거 말고 차라리 명예 이런 걸 얻을 수 있으니까 자원이나 그런 걸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다시 한번 얘기해봐. 네? 다시 한번 얘기해봐. 하진. 그 물론 여기서는 다 직업을 그 12살이 되면 정해주는데 어, 그래도 기억 정달자만큼은 그 되게 고통스럽다고 막 나오잖아요. 음. 그러니까 차라리 그 조사나 그런 걸 통해서 가장 그 원하는 사람들 한 명 말고 좀 여러 명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아까 쌤이 생각- 은민이한테 물었듯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되면 어떤 문제가 해결되냐고. 한 명에게 해당되는 책임이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랑 나눌 수 있으니까 덜할 것 같아서. 아, 지금 하진이가 말했던 맥락이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 임금님기는 당나귀 귀 얘기 알지? 응, 네. 그 이발사의 고통이 뭐였어? 말을 하지 못하는 거. 그 비밀을 자기만 알아야 된다는 게 그게 고통이었다는 거야. 그리고 아까 은민이가 선생님의 얘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반박할 수 있어.
우리가 다섯 사람이 다 같이 그걸 보면 다 같이 고통을 느껴. 그런데 우리 그런 속담 있지 않아? 즐거움을 나누면 뭐가 되고 얘가 되고. 해가 되고 제가 되고, 고통이나 걱정을 나누면 뭐죠? 그, 반으로 줄어든다라는 얘기 혹시 알아? 네. 어, 분, 내가 기쁜 일 있어. 어, 내가 오늘 뭐 상 받았어. 뭐 할 때, 야, 너 축하해. 뭐 하고 하면은 그 기쁨이 배가 된다는 거야. 근데 네, 내가 무슨 슬픈 일, 나 뭐 시험에 떨어졌어. 뭐 할 때 그 사실을 다른 사람 알리면 다른 사람들이 야, 괜찮아. 걱정 마. 하는 과정에서 자기 마음이 좀 풀린다고 위로된다. 이런 마음이지. 그래서 그 임금님기는 당나귀 귀에서 그 이발사의 가장 커다란 고통은 자기 혼자만 그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들. 그 비밀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들이 고통스럽다는 거야. 그러면 이 기억 전달자가 은민이나 하진이가 여러 사람이면 좀 좋지 않냐라는 부분에서 그것들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서로 최소한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과정에서 치유되고 그 고통의 크기가 좀 줄어들지 않겠냐. 이렇게 뭐 얘기할 수는 있겠지. 자,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책에서는 그러한데 기억 전달자가 왜 고통스러워 울까? 그 고통스러움의 그 정체가 아까 조금 아까 말했던 자기 혼자만 알고 있어서 자기 혼자만 알아야 돼서 다른 사람한테 이걸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고통스럽다는 것과 다른 측면에서는 왜 도대체 기억 전달자는 고통스러운 거야? 너희들도 사실은 다 기억 전달자잖아. 그 어, 자기 감정이나 그런 걸 좀 제한받고 살았다가 음, 생각이 나. 하진이 다시 정확히 좀 한번 얘기해. 그 감정이나 이런 걸 제한받고 살짝 사는 거잖아요. 음, 그렇게 글자가 되니까 다른 사람들 그 기억이나 이런 걸 한꺼번에 거의 느끼게 되니까. 그렇지. 지금 하진 얘기 들었어? 음, 이 애들이 기억 전달자가 되기 전까지는 감정 없이 사는 거야, 쉽게 말해. 무감정으로. 근데 기억 전달자가 되면서 희노애락에 노출되는 거야. 그러니까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 속에서 희노애락을 접하니 그게 뭐 한 거야? 고통스러운 거야. 그래서 오히려 불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인간의 어떤 그런 삶이 희노애락이란 말이에요. 그 감정을 느낀다는 거야. 그거에서 뭐 하라는 거야? 벗어나죠. 벗어나라는 거야. 그게 해탈이야. 그럴 때 고통 없는 삶을 살 수 있다고. 그러는 거야. 또는 노자, 장자 같은 경우에는 도교에서는 무의, 무의는 뭐냐면 하지 말라는 거야. 아무것도 하지 말라. 자연 그 상태로 존재하라는 거야. 그러면 특별히 힘들 게 없다는 거야. 근데 어, 우리가 사는 어떤 그런 인생은 어? 희노애락이 있는 어떤 그런 사회 속에 사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기쁨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야? 슬픔. 슬픔이 있어야 기쁨이 있는 거야. 슬픔만 있으면 사실은 그게 슬픈지도 모르지, 모르겠지만 몰라요. 계속 기쁘기만 하면 기쁜 줄도 모를 거야. 모르지. 어, 준이가 계속 준이급의 얼굴인 사람들만 있으면 준이가 자기가 잘생긴지 모른단 말이야. 어? 근데 못생긴지 모르죠. 그때 안 잘생겼잖아요. 뭐, 목소리나 산지는. 준이 네? 밑에 깔아준 애들이 있기 때문에 준이가 나의 잘생긴 그래. 거린단 말이야. 준이 가 깔아주죠. 네, 그죠. 현실은 그렇죠. 진짜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자, 그런 부분에서 지금 하지가 말한 것들이 바로 그 맥락이라는 거야. 몰랐는데 알게 되니까. 아는 부분이 있다. 또 어떤 요인이 있을까? 왜 기억 전달자는 고통스러울까? 그 기억 고통스러운 내용 자체가요. 기억들, 고통스러운 기억들을 가지고 있어. 음, 지석원, 뭐, 그 기억들 내용 자체가 한두 개는 아니고 엄청 많은데 그 내용들이 다 다리 부러지고 전쟁 나고 막 배고프고 다 이런 거여가지고 물론 기분 좋은 것도 있긴 한데 그렇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거 아닐까. 그러니까 한 사람이 갖고 있기엔 너무 많은 양이어서. 음, 뭐,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 준이나 뭐, 하진이나 여러분들 다 은민이도 역사 시간에 사실 배우잖아. 유교준도 배우고, 일제침략기의 고통도 배우고, 뭐, 고문당하는 이야기, 뭐, 폭행당하는 이야기,
온갖 이야기 사실 듣고 배운다는 거지. 그런 점에 있어서 그 것들을 더 좀 더 이렇게 뭐야 예민하게 느낀다고 해야 되나? 그런 사람도 있는 거고. 뭐 우리도 다 역사를 배우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과거의 일, 그 있었던 일 정도로 여겨지는, 무뎌지는 그런 부분들인데 여기서는 상당히 그것들을 이렇게 감각적으로 느끼는 그런 인물로 이제 묘사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논의해 봐야 될, 근데 어쨌든 이 은민이가 이제 논의의 초점을 과연 기업 전달자 한 사람에게 이렇게 주는 모습이 바람직한 건가라고 하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함께 이야기들을 나눠봤습니다. 자, 은민이 또, 저 하나 더 있어요. 해. 만약에 사람들이 이 책에 나온 이런 주민들처럼 감정, 느낌을 느끼지 못하면 어떻게 될지인데요. 우선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주민들은 되게 AI 같이 그냥 정해진 규칙을 하나 딱 주면 그거대로 틀을 내 절대 벗어나지 않고 살아가서 이건 그냥 거의 AI와 비슷하게 그러니까 로봇이랑 비슷하게 살아간다는 느낌을 받았어. 만약 감정이나 느낌을 느끼지 못한다면 비슷하게 뭔가 그냥 좀 정해진 대로 살아가게 될 것 같아. 하진님? 그 질문이 혹시 뭐였죠? 질문이 그 사람들이 감정이나 느낌을 느끼지 못하면 어떻게 될지. 음, 그 아까 말하신 대로 감정이 사라지니까 감정, 감정도 중요하지만 감정만큼 중요한 다른가에 감정이 사라지니까 그거에 엄청 더 집중해서 아까 말하셨던 것처럼 AI처럼 규칙에 엄청 집중한다든지 그래서 되게 뭔가 사람들이 좀 비슷해질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박준우님? 저요? 네, 그 감정이 사라지니까 일단은 막 가족 간의 유대관계나 아니면 인간과 인간 사이에 그런 인간관계들이 다 감정을 기반으로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일단 모두 무너지는데 사회는 인간관계가 그냥 기반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감정 자체가 사라지니까 이제 사회도 그 제 역할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윤지석 원님? 이건 전 지금보다 사람들이 많이 죽을 것 같은데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없기 때문에 이게 위험한지 아닌지 그거를 한 번에 직감적으로 느끼기가 어려워서 사망하는 경우도 늘 것 같고, 그리고 만약 전쟁 같은 게 일어나게 된다면은 감정이 없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 같은 거에라도 인명피해도 굉장히 심할 것 같고, 네, 이런 게 먼저 떠올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지성님? 근데 이게 감정이 갑자기 사회에서 사라지는 그런 건가요? 그냥 이 책에서처럼 사람들이 감정이 없게 된다면 어떻게 될지. 이 책처럼, 정형화된 그러면은, 감정만 존재한다면. 되게, 그러니까, 이 감정이라는 게 굉장히 뇌에서도, 그러니까 몸에서 되게 중요시 여기는 것 중에서, 그러니까 괜히 사람에겐 이성과 감정이 존재한다고 하는 게 아닌 것처럼, 감정은 우리의 몸을 이루는 가장 큰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감정이 사라지게 된다면, 네, 사회가 제대로 유지되지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자, 지석 원 말에 혹시 누가 반박할 사람 있어? 지석 원 말에 따르면 이렇게 이 사회가 자살이 급증할 것이고 전쟁 같은 게 벌어지면 무자비하게 될 것이다. 라는 점들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했는데 혹시 원의 말에 혹시 이 책의 근거에서 반박할 수 있는 사람? 맞아요. 그 자유, 자살은 아니고 음, 그 사고사가 될 것 같아요. 사고사. 어쨌든 사고사.
늘어날 거다에 대해서. 누가 얘기해봐. 그 전쟁이 일어나려면 개인적인 살짝 전쟁이 일어나려면 살짝 그 서로에 대한 악감정이 있어야 되는데 굳이 그래서 전쟁을 치르면 나라 사람들도 사라지고 편안한 곳들이 다 사라질 텐데 굳이 그러지 않고 그냥 협상을 해서 전쟁은 안 할 것 같아요. 또 음, 이게 그렇게 되면 감정의 부분 자체가 사라지는 거니까 그냥 오로지 이성적인 사회가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오히려 이런 사고사 같은 게 또 줄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사고가 줄어? 그래서 좀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볼래? 네, 이게 감정이라는 게 사라지면 결국에 우리 몸에는 이성이라는 것만 남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람들은 감정에 관해서는, 감정에 관해서는 판단하지 않고, 오로지 이성적인 판단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하에서 멧돼지를 만났다 하면은 이제, 뭐 무서운 감정이나, 뭐 이길 수 있다, 이런 감정 말고, 이성적으로 이 멧돼지와 나는 싸우면은 이길 수 없다는 이런 이성적인 생각으로만 살아갈 테니까 오히려 더 사고사가 줄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속은 하진이나 지속투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일단 전쟁은 감정만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 손익관계 같은 걸 좀 따지는 거기 때문에 전쟁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그 즉각적인 위험에 대해 반응하는 것 자체가 무의식적으로 그 두려움이라는 감정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데, 물론 이성적인 판단이 있으면 살 수 있는 상황에서는 물론 살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멧돼지를 만났다던가 이런 거는 당연히 생각해서 도망을 가거나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 뭐라 해야 되지? 그, 말로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그 순간적인 직감적으로 위험을 느끼지 못하는, 그건 이성으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순간적인 위협을 느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 그 감정이 없으면은 좀 어렵기 때문에 그거는 좀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약간 사고사가 늘 것 같다 이런 말을 한 거거든요. 저는. 그래. 아, 음, 자, 이 책에 따르면 이 책을 그 설계한 세팅, 이 책 내용을 이 사회를 세팅하는 그런 부분에서 결국은 위험 요소를 뭐 하기 위해서 그래서, 삭제했어요. 제거하기 위해서 전쟁이라는 어떤 그런 상황, 욕망의 어떤 그런 충돌이라던가 갈등이라던가 이런 것 자체를 제거하기 위해서 평등한 사회를 지향한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갈등이 벌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다양하기 때문에 갈등이 벌어져. 선택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데 선택 자체의 기회를 없애버리고 계획하에서 결정을 하게 됨으로써 이 책에 따르면, 이 책의 주장에 따르면 전쟁이나 아까 말했던 사고, 이거 자체를 그 뭐야, 없애기 위해서 그래서 감정도 없앤다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전쟁이나 사고의 원인을 감정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 지속 원리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서 이제 또 다른 견해를 얘기하는 거지. 그 아까 그 실제로 말했던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두려움이라는 그 감정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늘 도망칠 생각, 또 위험한 건 안 할 생각 이런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데 두려움이라는 감정조차가 없어져 버리면 그러면 아무거나 하지 않겠냐? 라는 어떤 그런 그 주장들도 분명히 가능한 부분인 것도 볼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들은 전쟁이라는 건 사실은 공동체 내부의 뭐 내전도 있을 수 있지만 공동체 내부의 내전이 문제가 아니라 외부의 침략이 문제지 사실은. 그래서 외부의 침략이라는 어떤 그러한 그 자기들이 원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과연 이 사회가 과연 얼마나 제대로 잘 대응할 수 있을 것인 건가. 그 감정 없는 어떤 그런 사회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외부의 어떤 그런 그 침략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제대로 잘 대응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 있는 건가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은민이 두 개 다 했고,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 2등.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사회에 대해서의 생각을 한번 물어보고 싶었는데, 이 사회
대한, 이거 개인적으로 전반적인 느낀 점을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사안이 되게 완벽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이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위험하다는 걸 존재하지 않고, 그리고 어떠한 정말이지 체계적으로 행동하고, 그리고 무언가 전혀 변화하는 경우가, 변화를 할 수가 없는 그런 구조여가지고, 네, 그리고 이 내부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그러니까 이 기억 전달자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 전부 다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이 책에서는 묘사하고 있어가지고, 저는 이 사회에 대해서 물론 사회가 옳은 사회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완벽한 사회라고는 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성님? 이게 그 현재 그 우리의 그 우리 현재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전체적인 생각들 이런 거 안쪽에서 보면 뭔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게 그냥 딱 이 사회 자체로만 봤을 때는 되게 이상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물론 그 문제점이 뭐 있긴 하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행복감은 거의 이제 최상이고 딱딱 맞춰져 있어가지고 막 문제가 생길 일도 없고 모든 위험이 배제돼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사회가 굉장히 이상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약간 유토피아 같은 느낌. 네, 주리님? 이 사회가 되게 완벽하게 모든 게 다 통제돼 있는 사회인데, 그러니까, 이 완벽하게 통제돼 있는 사회가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데, 그냥 인간의 삶 쪽으로 봤을 때, 그냥 인간 자체가 삶의 이유를 잃어버린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는데, 자기가 그러니까 어떤 선택이든지 국가가 하는 것에 따라 가지고 선택하게 되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예, 되게 삶의 자유를 잃어버리고 삶의 의미도 사라진 느낌이어서 저는 되게 안 좋았어요. 네, 은미님? 저는 이 세계가 뭔가 되게 체계적? 이거 규칙적이다라는 느낌은 받았지만, 이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 진짜 행복하다고 말하긴 어려울 것 같은 게, 이 세계에 사는 사람들은 어차피 행복이란 감정, 이런 거 자체도 모르고, 그냥 정해진 규칙 그대로 뭐 입력받은 듯이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계가 과연, 그러니까 좋은 세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하진님? 저는 이 세계, 저희가 살고 있는 곳에서는 되게 죽음이 두려워서 뭐 그런 사람들이, 아니, 스스로 선택해서 죽거나 그러는데, 이 사회에서는 초반에 노인들이 말하는 걸 볼 수 있을 듯이 죽음을 전혀 막 두려워하지 않고, 그런 면에서 보면 어쩌면 여기 세계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보다 더 불행해하는 사람들은 더 적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행복한 건 모르겠는데. 네, 선생님? 네. 아, 혹시 여러분들 교복을 입게 하는 이유 혹시 알아?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대표적인 이유 어떤 게 있어? 학생들에게 교복을 입히는 이유. 그 소속감을 빈부 증진시키려고, 지석원 뭐라고? 지석도 뭐라고? 빈, 약, 네, 그 소속감을 증진시키려고, 그렇지. 소속감을 증진시키려는 교복의 역할이 있어. 그렇지, 맞아. 지석원. 그 약간 좀 빈부격차 같은 게 밖으로 드러나는 걸 좀 막기 위해서. 그렇지. 오늘 얘기할 것들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사복을 입었을 경우에 명품 옷 입고 다니는 애도 있고, 그냥 싸구려 옷 입고 다니는 애들도 있고, 그 집안의 삶의 어떤 그런 정도가 그냥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격차를 없애기 하기 위해서 균질한 교복을 입게 하는 그 부분이 중요한 논리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이제 사복을 입은 후, 이 부분으로 인해서 그 옷도 많이 사야 되고 그 경제 부담된다고 경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교복을 생겨난 이유. 그 외에도 아까 지석투가 얘기한 대로 교복을 입으면 우리가 같은 학교다. 라는 어떤 걸 소속감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또 하나 교복을 입게 하는 이유는
통제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통제. 교복 입었어? 너 학생이야. 그러니까 교복을 안 입었으면 이게 학생인지 아닌지 구별이 잘 안 되잖아. 통제가 잘 안 되잖아. 근데 그거에서 교복을 딱 입혀놓으면 통제하기 쉽다는 거야. 뭐 그런 이유도 교복을 입히는 이유들 중에 하나인 거다. 근데 이제 오늘 쌤이 지금 이 책과 기억 전달자와 관련돼서 얘기할 분들은 평등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평등. 그래서 이 기억 전달자 사회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이렇게 평등이라는 거예요. 자, 급식도 마찬가지. 급식을 하는 이유. 특히 우리나라 같은 이제 그 뭐야 무상급식, 보편급식인데 급식을 하는 이유. 못 먹는 애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사실은 급식을 하는 어떤 그런 이유들도 그 뭐 가난한 아이들 뭐 이런 아이들에게도 영양 공급을 하기 위해서인 이유도 크고 또 하나가 이제 이른바 균형 잡힌 식단. 뭐 지석투가 맨날 치킨만 줘야 고 치킨만 먹고 있고 그래갖고 이게 균형 골고루 그 영양 균형이 잡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그 부분에 있어서든 국가가 학생들이 자라는 학생들에게 균형 잡힌 식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급식이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 그런데 급식을 부정적으로 비판적인 측면에서 보면 어떤 문제가 있어? 맛이 없어요. 맛이 없을 수 있고. 우리 학교는 맛있는데 다른 자, 학교는. 중요하긴 해. 자, 급식의 가장 커다란 문제 중에 하나는 여러분의 선택권을 보장에 아, 불탈해? 못하죠, 보장. 어? 보장하지 못하죠. 너희들 선택권을 보장하지 못하잖아. 그냥 나와 있는 거 먹어야 되잖아. 정해진 대로 따라야 되잖아. 이 기억 전달자 사회가 사실은 그런 면에서 보면은 뭐 한 거야? 비슷한 거죠. 정해주는 거야, 정해주는 거. 개개인이 선택하지 못하는 거야. 그 선택의 자유를 주지 않는 거야. 그 선택의 자유를 주지 않는 부분 때문에 긍정적인 측면은 이른바 실수를 할 가능성이 배제돼. 공세돼. 그러면서 안정적 사회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러분 부모님이 선생님들이 그냥 정해준 거 너희들 그냥 그대로 따라가면 실패할 가능성이 확 줄어들잖아. 그런 점에서 안정적 사회가 된다는 거야. 하지만 그 얘기를 뒤집어 보면 여러분들이 뭐 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힘, 그런 능력, 그리고 우리가 사실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도 배운다는 거야. 근데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어떤 그런 사회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실수하고 실패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좋은 거야. 그 사회가 좋은 사회라고 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야.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봉쇄당하는 거야. 그래서 요즘 우리 한국 사회가 과거하고 달라진 것들 중에 하나가 안전이라는 이슈를 상당히 중요시해요. 물론 안전해야지. 안전을 강조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생긴 문제가 뭐야? 너무 안전을 강조하다 보니까 삶이 너무 제한돼요. 제한돼요. 도전과 모험이 사라져버려. 놀이터에서도 사실은 보면은 뭐 높은 데 뛰어내리고 그런 모험을 즐기고 뭐 이런 게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런 가운데서 아이가 신체 조절 능력도 생기고 막 그러는데 높은 데 올라가는 거 다 없애버려.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이 안전할지는 모르지만 어? 모험심이라던가 용기라던가 이런 것들이 덩달아서 배제돼 버린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과연 이렇게 위험을 제거해버리고 갈등을 제거해버리고 안전과 평화만을 이야기하는 사회가 과연 좋은 사회인가? 라는 부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책이에요. 이 책. 그래서 여기 뭐 교회 다니는 사람 있는지 모르겠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뭐야? 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뭐죠?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천국 가기 음. 싫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혹시 하진이가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천국의 모습, 천국 가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야? 음, 어, 핸드폰 보고 있는,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 보고 있는 게. 천국 가면 아니 네가 말한 천국이 아니라 어쨌든 천국의 이미지 내기를 했더니 네가 그 사람들이 주는 천국 가면 다 자빠져 누워갖고 핸드폰 보면서 흐 하고 있을 것 같아. 쇼츠 보면서 좋아할 것 같아. 천국 잘 모르겠어요. 은민이
머릿속에 입력되어 있는 천국의 이미지는 천국은 그냥 평화로운? 평화로운 지석투. 음, 그냥, 이런 말 하면 좀 그렇긴 한데, 어, 존재할까라는 생각이 드네. 존재할까라는 생각이 준이. 사후를 전혀 모르니까. 그냥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한 곳? 모든 사람이 행복한 거. 그 다음에 지석은. 기본적으로 바닥이 구름이고요. 그리고 천사들이 이제 하프를 이렇게 막 치면서 날아다니고 있고 그렇지, 그렇지. 계단이 이렇게 쫙 높은 게 있는 다음에 거기 하나님이 딱 앉아 있어요. 맞아. 그런 이미지로 많이 형성가 돼. 그래서 천국에서는 보면 늘 즐거움의 노래, 기쁨의 노래가 흘러넘쳐. 죽음도 없어. 영생한 삶이야. 그리고 고통도 없어. 걱정도 없어. 그런 상태를 보고 우리가 천국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천국을 부정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과연 기쁨이라는 것들이 기쁨 단독으로 존재할 수 있냐라는 거야. 기쁨이라는 것들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슬픔이 있어야 그거에 대응해서 기쁨이라는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건데 계속 기쁘다면 그게 기쁨으로 느껴지겠냐라는 거야. 그런 점에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이가 다른 친구들한테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 다른 친구를 도와줘야 되는 이유가 있어. 준이야, 왜 다른 친구들에게 감사하고 다른 친구를 네가 도와줘야 될 의무가 있어? 어요? 어, 음, 제가 다른 친구보다 뛰어나니까 그렇지. 이제 모자란 점을 그렇지. 너의 뛰어남을 확인시켜주는 다른 친구들이 존재가 있는 거란 얘기지. 너의 네. 잘생김을 확인해주는 다른 친구란 존재가 있는 거야. 다른 친구란 존재가 없으면 너의 잘생김과 너의 뛰어남이 확인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의 잘생김과 뛰어남을 확인시켜주는 존재인 다른 존재들에 대해서 네가 뭐한 마음? 감사한 마음을 갖고 다른 네. 사람과 도와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거야. 네. 아, 그리고 그 도와야 될 의무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은 너의 잘생김과 너의 뛰어남을 계속 뭐 하기 위해서 유지하기. 하민씨. 그냥 예. 좀 그래서 준이가 저를 저주하는군요. 주여 뭐라고 했어요? 저주한다고? 네, 맨날 저보고 그건 말을 저주하거든요. 한 데는. 아, 그랬구나. 아하. 똑같아.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 선생님, 우리가 왜 장애인에 대해서 비용을 들여야 되느냐? 장애인을 위해서 무슨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경사로를 설치하고 그러면 비용이 많이 들지 않냐라고 얘기를 해. 근데 그거에 대해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잘못된 생각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왜? 비장애인들 위주로 사회를 구성한 거야. 만약에 시각장애인들 위주로 사회를 구성하면 뭐가 다 필요 없어. 그냥 글자? 전기, 글자 이런 거 다 필요 없잖아. 네. 뭐, 불 켜는 거 이런 거 다 필요 없잖아. 네. 색깔도 필요 없고, 어? 그 색깔이나 이런 시각 관련된 거. 색깔도 다 필요 없잖아. 근데 우리들 위주로 하니까 그런 색깔도 피고 함으로써 그 비용을 엄청나게 많이 들인 거란 말이야, 사실은. 이해가 이 논리가? 네네. 네. 그래서 우리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왜 우리가 점자 블록을 깔고, 왜 뭘 하고 해서 그들 때문에 우리가 비용을 쓴다 생각하지만, 그건 우리 위주, 비장애인 위주로 생각했을 때 그런 거고, 그런 점에서 우리가 그런 장애인들을 배제시킨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주체의식을 느끼고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라는 논리도 있다라는 거야. 그런 점에서 놓고 봤을 때 어쨌든 지금 그런데 아까 보편급식 무상급식을 하게 된 이유, 교복을 입히게 된 이유는 사실은 그 전 사회가 너무 뭐였던 거야? 끔찍했던 거야. 너무 배고팠던 거야. 뭐 굶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모두가 다 똑같이 밥을 먹게 되는 것이 과거에는 뭐였던 거야? 유토피아였던 거야. 행복이었던 거야. 근데 네.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발달한 사회라서 이제는 급식 똑같은 급식 줬다고 그걸 감사하고 기뻐할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사회가 돼버린 거란 얘기야 지금. 그러면서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는
선택의 자유를 보장해라.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게 해달라. 선택하게 해달라. 어떻게 똑같은 것만 주냐? 어? 나는 왜 주는 걸 내가 먹어야 되느냐? 라는 부분에 대한 그런 반발의식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거를 이 사회에 놓고 보면 이런 사회가 왜 계획되었는 건가? 라는 부분에서 아까 말했던 차별, 갈등, 전쟁, 얼마나 끔찍해. 그러면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잖아. 이런 차별과 가난과 전쟁과 이런 것들을 배제하는 안전과 평화로운 사회를 우리가 꿈꾸잖아. 예. 안전과 네. 평화로운 사회를 꿈꾸기 위해서 당연히 그러면 전쟁이나 갈등을 유발하는 요소를 없앤다. 라는 식의 논리가 가능하단 말이야. 네, 그런데 그로 인해서 과연 그것이 완성된 결과를 가져다 주는 건가에 대해서 그 다음 의문을 제기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그 생각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어. 지속 의원이 대통령이 됐어. 그 지속 의원이 네, 대통령이 되어서 막 일을 해. 100점 만점에 100점일 수 있을까? 네. 아니요. 음. 그럼 힘들다는 얘기죠. 불가능해요. 지속 의원이 막 80점 정도 일을 해. 그럼 늘 20점이 부족하단 말이야. 그 20점에 대해서 우리가 뭐 할 수 있어? 지속 의원을 비판할 평가할 수 있어. 수 있어요. 네, 비판할 수 있어.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지속원을 비판하는 데 있어서 100점 만점에 얘가 8점밖에 8점이기 때문에 20점의 부족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 맞아 사실은. 근데 동시에 뭘 봐야 돼? 반대편 원점? 80%의 치매가 어? 가느냐. 이것도 뭐라고? 반대 80%의 치매가 가느냐. 그렇지. 80%의 잘한 일도 봐야 되고 첫 번째는. 두 번째로는 그럼 지석원 대신에 지석 투과했을 때 어떻게 잘하는 거야? 아, 저 완벽하죠. 지석 투과했을 때 90점하고 뭐 100점이면 지석 원을 계속 욕하고 비난할 만해. 근데 지석 투과했을 때 얘가 대체 인물이 지속 투과했을 때 과연 80점만 받겠냐? 라는 부분에서 그렇지 않다라면 그러면 지속 원에 대한 평가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떠한 일들을 평가할 때 지금 쓰는 이 얘기를 하는 이유들이 뭐냐면 절대적인 기준에 못 미치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들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그 기준치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닌 뭐도 봐야 된다고? 그, 상대적 기준, 상대적 기준. 네, 상대적 기준을 놓고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는 또 어떠한가도 함께 봐야 된다. 그런 점에서 놓고 봤을 때 요 사회, 기억전달제에 나오는 그이 사회도 역시 뭐야? 이상사회라는 어떤 그런 부분을 놓고 보는 측면도 있어야 되고 그런 점에서 좀 여러분들이 이거 감정 듣고 뭐하고 때문에 문제다. 라고 해서 그럼 이 사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여러분이 난 이런 사회 살고 싶지 않다고 폐기할 수 있어. 나 천국 안 갈 거야 라고 폐기할 수도 있어. 근데 네. 여러분이 비교될 것들은 천국과 vs 뭐라고? 지옥? 천국 아니면 그러면 무슨 세계에 갈 건데 어떤 세계에 갈 건데 그 세계와 비교해서 비교 우위에 있는 것을 택할 수밖에 없지 않냐는 거지. 절대 기준에 도달하는 거가 있으면 당연히 그걸 선택하겠지만 그 절대 기준 자체가 우리의 선택지인 경우는 사실은 거의 없어. 자, 지석투 진행. 아, 이상입니다. 준이. 제 질문은 이 사회에서, 그러니까 이것만큼은 진짜 싫다. 라는 점이 뭐가 있었는지를 물어보고 싶었는데, 저는 일단은, 여기 책에 보면 사랑이라는 감정 자체가 막 묘사하면 안 되고 그냥 없는 걸로 나오는데, 그게 되게 싫었는데, 그 사랑이라는 게, 그냥 인간 관계에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어, 하나, 인간관계에서 행복을 얻을 수 있게 해주는 건데, 그게 없으면 되게 나의 삶 안에서 행복을 찾기가 되게 힘들 것 같아가지고, 이 사랑이라는 감정이 없는 게 되게 싫었던 것 같아요. 네, 지석 언니. 항상 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고, 듣고 있고, 제가 뭘 잘못하면 스피커 통해가지고
자, 뭐 규칙을 잘 지켜야 합니다. 이러는 게 항상 감시받고 있다는 느낌 자체가 엄청 불쾌할 것 같아요. 네. 지석훈님? 그래도,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이 사회에. 네. 근데 저는 그렇게 아니, 살아가, 아니, 태어날 때부터 이 사회인 게 아니라, 그냥 지금 독자 입장에서 이 책을 봤을 때, 이 사회에서 되게 싫은 점. 자유도가 좀 제한받는 게 좀 싫긴 하죠. 네. 네. 남고음님. 저는 그 임무 해제에서 예를 들어 쌍둥이가 태어나면 몸무게가 더 적게 나가는 애를 그렇게 죽이고 하는 게 진짜 말이 안 되게 싫었어요. 네. 그다음에 하진님. 모르는 게 많아지는 게 좀 싫을 것 같아요. 여기 살면서 궁금한 게 되게 많을 텐데, 그거 해답을 못 찾고 죽는 건데, 네, 되게 좀 궁금하고 뭔가 그럴 것 같아요. 네. 선생님. 네. 지석2가 말했던 누가 이제 감시받는 게 싫다고? 네, 저요. 지석 원. 자, 네네. 근데 이 사회에서는 감시한다고 생각 안 하잖아. 어, 관리 지킨다? 그렇지. 안전을 지키는 거지, 안전을. 안전을 지키잖아. 그러면 지금 지석 원이 말한 문제를 우리 현대 사회에 뭐와 관련 있어? CCTV. CCTV. CCTV와 관련 있어. 네. 얼마 전에 사실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지. 대전에 무슨 그런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어, 네네네. 학교에 대대적으로 지금 CCTV가 더 추가되고 있어. 이전까지는 그 학교 밖에 뭐 그런 부분이었는데 이제는 복도에도 CCTV를 다 설치하자.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 계속 논의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는 이제는 어디에도 교실 안에도 CCTV 설치하자. 라는 이야기가 실제로 나오고 있더라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더 안전한 사회, 더 좋은 사회가 될 거다. 라는 어떤 그런 주장을 펼치는 쪽이 있는가 하면 또 한쪽에서는 그 사회가 바로 무슨 사회라는 거야? 감시하는 사회라는 거야. 네.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스마트폰 들고 다니잖아? 그 좋게 말하면 내 동선을 내가 언제 뭐 갔는지를 스마트폰이 다 기억해 주잖아. 뭐 네. 당신이 간 식당, 당신이 뭐 여행한 곳, 뭐 이런 거를 쫙 알려줘. 그 차 같은 경우도 너가 뭐 어디 갔고 몇 킬로 그 기록이 그대로 다 저장돼 있어. 물론 내가 그 위치 설정을 끄고 그 뭐 경로 그걸 끄면 그것들이 안 되게 돼 있는데 그래서 한쪽에서는 나 대신 그걸 딱 정리해주고 다 기억해주니 편하다, 좋다 라고 생각되지만 또 가끔 보다 보면 섬뜩섬뜩해. 야, 내 생활이 다 까발려지는구나. 다 오픈되는구나.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누군가 또 뭐라 그래? 선생님 뭐 죄졌어요? 선생님 뭐 감추고 싶은 거 있어요? 숨길 거 있어요? 떳떳하면 뭔 문제예요?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이란 존재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숨고 싶어 한다. 아, 예. 그래도 오픈된 공간에만 계속 있으면 그래서 실제 그런 실험이 있었지. 그 뭐야 유리박스로 된 집에 그 사람이 사는 거야. 지나가는 네. 사람 그 안을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거야. 그 공간 그래서 그 사람이 뭐 특별히 죄질 거 없고 뭐 하면 사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냐 하지만 사실은 그런 걸 못 견딘다는 거야. 정신병을 든다는 거야. 사람의 존재 자체.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는 것처럼 이게 안전과 사고 예방이냐 아니면 이것들이 감시냐 라고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안전보장이. 근데 어떤 순간에 이르려면 그것들이 바로 내가 감시당하고 있구나. 그 범위 안에 살고 있구나. 라는 부분에 어떤 각각화? 그럼 과연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해가야 할 건가라는 부분. 너네들도 이미 그거 돼 있지 않냐? 학원 가면은 부모님한테 저기 가지 않냐? 학원에 도착했습니다. 뭐 이런 거. 어, 잘 몰라요, 전.
뭐 출입 그 시스템이 요즘 다 갖춰져가지고 여러분이 뭐 이렇게 학원 가면 부모한테 문자가 오는 거 있어요. 학교 가면은 부모한테 애 학교 도착했다, 학원 도착했다 해서 쉽게 말하면 선생님 때 막 땡땡이라는 게 있었거든. 네. 학교 네. 간다, 학원 간다고 해놓고 학원 안 가고 뭐 친구들 놀러 간다거나 그런 거 자체를 이제 뭐 하게 하는 거야? 불가능하게 하는 거야. 뭐 그런 점에 있어서 어 아유, 그 속이는 거 나쁜 거 아니냐, 땡땡이가 나쁜 거 아니냐, 그러니까는, 땡땡이 못 치게 하는 거를 IT로 가능하게 했으니, 그게 바람직하고 발전된 거 아니냐, 라고 얘기하는 쪽과, 또 한쪽에서는 우리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오픈돼 있고 계획대로 되는 거가 그게 사람의 어떤 그런 삶이 아니다. 사람이라는 어떤 삶은 불확실성, 불확실성 속에서 어떤 그런 스릴들, 뭐 이런 것들도 필요로 하는 어떤 그런 삶인데 그런 것도 없지 않냐. 라는 거에 대해서 역시 또 비판적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지. 자, 그다음에 은민이가 제기한 문제가 실제로 현대사회도 있었어. 예를 들면, 뭐, 아, 그, 나치 히틀러 같은 경우라던가, 우리나라의 에서는 한센병 알아? 한센병? 어? 네. 옛날에는 문능병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나병이라고 부르는데 그 한센병 환자들에 대해서 이른바 강제 불임을 한 적이 있어. 강제 불임. 불임이 뭐야? 임신을 아이 못하게. 못 낳게 하는 거. 임신 시술을 못하게 하는 거. 그래서 그러면서 그렇게 함으로써 이른바 장애인들은 뭐 하지 말라는 거야. 아이를 낳지 아이 말라. 낳지 장난치 말라. 말라는 거야. 그런 점에서 그거에 또 동의하는 사람들도 꽤 돼, 사실은. 장애인들이 애 낳아서, 장애아가 태어날 가능성이 높다. 또는 장애인들이 애 낳았을 때 그 애가 행복하겠냐. 부모가 장애인인데 제대로 케어받을 수 있겠냐. 그러니 장애인들은 알아서 애 낳지 말고, 좀 뭐, 이른바 우수한 사람들이 애 많이 낳아서 유전자 개량을 해서 그래야 우리 사회가 좋은 사회가 되지 않겠냐. 라는 식의 그런 사고를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실제로. 우생학. 어? 아니야, 아니야. 그래서 뭐, 우생학인가요? 그치, 우승학에서 또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데 이 기억 전달자의 사회에는 바로 그런 것들이 철저하게 적용되는 어떤 그런 사회라는 거야. 효율을 따졌을 때. 근데 그 효율을 한번 따지기 시작하면, 응? 그러니까 쓸모 있는 인간. 그러면 결국 나중에, 뭐 심정지로 쓰러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뭐 해야 돼? 아이 없애야 되지. 노인들 다 없애야 되지. 어? 장애인들 다 없애야 되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발전해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인간의 존엄이란 어디에서 오는 건가라고 하는 어떤 그런 왜 우리가 그 많은 비용을 들여서 뭐 그 뭐야 사고 난 사람들 뭐 그 수습하려고 그러고 찾으려고 그러고 하는 얘기야. 때로 그냥 찾지 말고 말지. 그 돈을 들여서 왜 그러나. 그런데 그런 노력을 하는 것들이 바로 인간의 존엄으로 확인하는 거야. 그럼으로써 우리 자신이 존엄한 존재라는 사실들이 확인되는 것도 그런 순간이라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비용과 효율성만 생각한다면 전혀 엉뚱한 결과가 나오는 것들. 이런 부분도 볼 수 있는 거죠. 또 하진이가 얘기한 부분도 인상적인 거죠. 어? 모르는 것, 호기심, 궁금, 궁금함. 이런 것들이 발전의 출발이고 인간의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라는 거야. 근데 이 사회는 그런 것들을 배제해 버리는 거야. 그래서 가장 효율적으로 역할을 구해, 역할. 그래서 가장 최적의 시나리오를 얻는 거야. 그래서 지금 여러분 반배정 마음에 들어? 네, 네. 나쁘지 않아요. 선생님들이 모여서 반배정하는 게 사실 상당히 스트레스야. 어떻게 해야 가장 이상적인 반을, 그 조합을 잘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갖고 한단 말이야. 요즘에는 또 반배정 프로그램도 나와 있대. 네?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반배정 이렇게 하는데 얘 폭력 제기는 애, 얘 공부 잘하는 애, 얘 무슨 뭐 민원이 많은 애, 얘 뭐 친구 없는 애 이런 식으로 그 학생들 데이터를 제기하는 거야. 입력을 해주는 거야. 그리고 나서 몇 가지 이제 원칙을 정해주는 거야.
폭력적인 애들끼리는 서로 섞이지 않게 한다. 어? 뭐 과거에 그 뭐야 그 학교 학폭에 관련된 가해자와 피해자는 분리한다. 이런 몇 가지 원칙을 넣어놓고 엔터 치면 컴퓨터가 알아서 뭐 한다는 거야? 반대로 아, 돌려줘요? 어, 반대로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나와 있다는 거야. 그 오. 예전에는 선생님들이 이제 감으로 은민이하고 하진이 애들은 너무 라이벌이야. 애들은 떨어뜨려 놔야 돼.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선생님들이 이렇게 임의적으로 조정을 했더라면 지금은 그 아이도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이건 이게 계획적인 거고. 아니면 옛날에는 그냥 뭐야? 그냥 번호 순서 해놓고 그냥 그 선생님 때는 그냥 성적수야 성적수. 성적수에서 1, 2, 3, 4, 5쭉 세놓고 1, 2, 3, 4, 5, 6, 7, 8, 9, 10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배열을 해버렸다는 거야.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반평균이 고르게 나오죠. 그런 식으로 아니면 무작위 추정하는 어떤 그런 방식도 있고. 근데 그 반이라는 것도 하나의 그 세계야, 세계. 근데 그 안에서 우리가 다양한 일들이 펼쳐지는 것, 그거 자체가 삶이라는 거. 근데 그거에 자꾸 사람들이 좋고 나쁘고, 좋은 반, 나쁜 반, 이라는 어떤 그런 기준을 부여해서 그것대로 가려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 자체가 오히려 자연스러운 사람들의 삶을 방해하고 있지 않나. 라는 그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는 거지, 지금. 그래서 공산주의하고 우리 자본주의, 시장경제하고 가장 커다란 차이, 어떤 차이가 있어? 모두 공산주의는 모두 똑같이 받는 거고, 자본주의는 제 노력한 경로에 만큼. 따라서. 또 음, 이른바 공산주의하고 자본주의 가장 커다란 부분은 이른바 자본의 사적 소유. 아, 여기는 그치. 공산주의는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거야. 근데 자본주의는 이른바 사적인 소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말했듯이 이런 생산물에 대해서 공산주의는 상대적으로 균등한 배분을 더 주려고 하는 데 비해서 여기는 능력주의인 거지. 자본주의 능력주의인 거지. 그리고 그거 말고 이체 관련해서 가장 커다란 차이는 공산주의는 계획 경제예요. 국가가 계획을 해서 자원도 배분하고 직업도 배분을 해. 의사가 몇 명 필요해. 선생님 몇 명 필요해. 너가 몇 명 필요해. 그런 식으로 국가가 그것들을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라는 거죠. 반면에 자본주의는 철저하게 경쟁에 기반을 둔 시장주의예요. 그래서 내가 김밥집 하고 싶어. 그럼 김밥집 누구나 할 수 있어. 그다음 뭐 한다는 거야? 네, 공부 아, 잘한다. 돈을 다 적게, 더 몇 명은 가깝게 망, 알았어. 몇 명은 몇 집은 망하고 몇 집만 살아남는다는 거야. 그거를 그 경쟁을 통해서 결정하는 거야. 근데 공산주의는 야야 김밥집 너무 많아. 김밥집은 한 사람만 하면 돼. 그러니까 하진이 너가 김밥집에. 은민이가 나도 김밥집 야야 넌 안 돼. 넌 그냥 피자집에.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뭐 한다는 거야. 그 정해줘요. 딱 필요한 걸 음, 정해서 나눠주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란 거야. 바로 이 기업 전달 쪽에 나오는 그 이른바 직업을 뭐 하는 것들 정해주는. 정해주는 어떤 그런 것들이 그래서 가장 효율을 추구하겠다는 거야. 그런 점들이 갖고 있는 그런 장점도 있겠지만 하지만 그런 계획 경제에 의해서 오히려 공산주의가 멸망한 여러 이유들 중에 하나가 바로 그 계획 경제의 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한 어떤 그런 부분도 사실 있었거든. 근데 요즘 들어서 다시 계획 경제에 대한 욕심이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어. 왜냐면 AI 때문에. 아, 아까 쌤이 음, 반배정을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하려 해도 그게 잘 안 된다라는 건데 더 많은 데이터를 집어넣고 AI한테 돌리면 AI가 정말 최적의 계획을 세워준다는 거야. 그러니 음, 이른바 우연과 사람들의 이제 수동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맡기지 말고 철저한 데이터에 근거해서 AI가 계획을 세워주고 그 계획에 따라 하는 게 더 좋지 않냐라는 어떤 그런 움직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도 보면은 아이들의 직업 배분할 때는 미리 직업 배분하는 게 아니라 관찰하잖아. 그래서 그 아이에게 가장 알맞고 또 사회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일들을 제안해서 하게 하는 어떤 그런 시스템. 이걸 볼 수가 있지.
요거 네. 정도까지 아닌데 이것과 좀 비슷한 게 독일이겠다, 독일. 독일 교육 혹시 들어본 적 있어? 네? 독일. 독일의 교육 시스템은 여러분들은 학년마다 담임쌤이 거의 바뀌잖아. 어. 네. 네. 거기는 담임쌤 한 분이 1학년 때부터 4학년, 5학년까지 한 선생님이 계속 그 반 아이들을 이끌어 간다는 거야. 그 아이에 대해서 아주 잘 알 수 있어. 잘하는. 그러고 나서 그 담임쌤님이 그 아이의 진로를 결정해 준다는 거야. 얘는 아, 계속 공부하래. 얘는 일찌감치 얘는 직업교육 받는 게 나으래. 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관찰의 어떤 그런 결과를 바탕으로 그 아이가 어떤 길을 가는 게 좋겠다. 물론 이 책에처럼 막 이렇게 완전히 직업을 콕콕 찍어주는 건 아니지만 큰 줄기를 잡아준다는 거야. 네. 그것들이 발달한 게 이 책인 거지. 더 이제 확실하게 그 사회가 필요한 것들을 잡아주는 거다. 그래서 그것에 과연 그런 계획경제의 모습이기도 한데 그거에 과연 우리 인간들이 만족할 수 있겠는 건가? 효과적일 수 있겠으나 그런 점에서 직업이란 무엇인 건가에 대해서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지. 직업이라는 게 진짜 사회적 의무를 다하는 것뿐인 건가? 근데 그게 아니라 직업이라는 것들이 결국은 내가 하고 싶은 일, 자아 실현의 어떤 그런 장이 있기도 하거든, 사실은. 그런 요소도 있거든. 근데 네. 그것들이 과연 외부에서 주어졌을 때 얼마나 그 자아 실현과 연결될 수 있겠는 건가? 라는 부분에서 또 이제 문제 제기가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준이, 또 나이스. 자, 그래서 이 기억 전달자란 책은 뭐 기억 전달자 이야기, 인물이 주인공이 되어서 얘기가 쭉 되고 있지만 사실은 기억 전달자의 이야기가 중심은 아니야. 이 이야기의 중심은 기억 전달자가 있는 이 사회 체제, 이 시스템, 이런 시스템이 왜 태어났으며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부분이다 문제. 또는 앞으로 준이, 하진이, 은민이, 지석이가 살고 있는 이 나라의 스텝을 어떻게 가야 하는 거야. 근데 우리 나라는 너무 거창하잖아. 여러분 지금 현재 학급, 운영, 아니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각각 자기가 가족을 꾸렸을 때 그 가족의 모습이 과연 어떠해야 되는 건가? 뭘 더 중요시 여길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고민들,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아까 선생님이 그 미안하고 얘기했었는데 우리 그 선생님 저기가 바뀐 거야. 그 계정이 네. 바뀌어가지고 조금 전에 보내준 링크로 들어와야 됩니다. 메일 네. 네. 아니라. 그 다음에 선생님이 지금 그걸 수정하려고 얘를 쓰고 있는데 혹시 그 예전처럼 이렇게 선생님 들어오기 전에도 이렇게 들어와 있으면 다행인데 안 그러고 이제 뭐 또 호스트 접속을 기다리는 중이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그러면 네. 네. 됩니다. 자, 다음 주는 글쓰기 시간이고 다음 주는 오랜만에 독서 감상문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전달자 이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담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책이어서 기억 전달자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독서 감상문을 여러분들이 쓸 거고 여러분들 학교에서 이렇게 독서 감상문 뭐 이렇게 제출하는 그런 과정 없어? 원래? 그냥 그 독서 관방문 적은 다음에 음, 그 사이트에다가 올려가지고 음, 그 선생님한테 내면 그 음, 생기부에 써주는 그런 음. 식으로 딱히 숙제는 안 내주세요. 그래, 그래. 그래서 준이가 말한 그 생기부에 적는 숙제한다 셈 치고 여러분들이 독서감상문을 한번 정성스럽게 잘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 은민이의 생각이, 하진이의 생각이, 지석이, 준이의 생각이 드러날 수 있도록 즉 기억 전달자라는 책을 보는데 나는 어느 포인트에 더 집중해서 봤는지 그 집중해 본 포인트가 사람마다 다를 거고 첫 번째. 두 번째로는 그 음, 포인트에 대한 나의 시각이 서로 다를 거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사실 뭐 여러 가지 논의들을 좀 하긴 했었는데, 그런 논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처음 여러분이 가졌던 생각들과 또 친구나 쌤의 얘기를 듣고 나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더 폭넓어지거나 깊어진 어떤 그런 부분들. 아니면 여러분이 지금부터라도, 이번 주부터라도 여러분들이 한번 그 문제에 대해서 좀 고민도 해보고, 또 관련된 자료를 찾아보고, 이런 과정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노력을 좀 해야 돼. 힘이 들어야 돼. 그래야 좋은 글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여러분들 독서 감상문 발표하는 걸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없습니다. 질문 예. 없고. 자, 모두 수고했습니다. 안녕. 안녕히 안녕히 계세요. 계세요. 네.